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TS의 소속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방 의장의 지난해 경찰 출석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계획하신 이 방시혁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서면서 하이브가 창사 2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 의장의 혐의는 뭡니까? 예,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BTS는 2013년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0월에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는데 이때 국내 엔터업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는 연예기획사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대기업에 지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2020년 상장 과정에 있어서 2019년경에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펀드에 이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음 해에 상장에 성공한 것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인데요.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금까지 5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 소환 조사, 그러니까 5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 경찰이 5개월 만에 영장을 신청해서 이 시점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영장 신청까지 시기가 좀 오래 걸린 걸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늦장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경찰의 이제 내사를 거쳐서 이제 압수수색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거쳐서 지금 경찰 자체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 또 작년에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바로 고발 조치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이 아마 병합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뭐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여러 가지 요청이 겹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했고, 또 이게 몇 년간에 걸친 또 복잡한 이제 자본시장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방시혁 의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이 외교부 등 공식 채널이 아니라 이 경찰에 직접 요청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한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는요, 법무부에 작년 8월에 요청을 해서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경찰이 요청한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네. BTS가 최근에 아리랑으로 광화문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방시혁 의장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뒤늦게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경찰이 조금 이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방 의장에 대한 그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여러 가지 뭐 미국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이제 BTS 공연 등을 이유로 이제 요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요청의 공식적인 채널은 경찰이 아니라 외교부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에 거쳐서 외교부에서 정부나 이제 법무부 통해서 이제 출국금지를 해제를 일시적으로 해줄지 그런 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경찰에다가 신청한 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좀 매우 불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 이제 단호한 거부의 표현,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방시혁 의장 측에서는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유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원이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뭐 자본시장법 혐의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발부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시혁 의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발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미 출국 금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5차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방시혁 의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처음에 혐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1,900억 원대에 이르는 혐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걸그룹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하시는 심정 여쭤볼 수 있을까요? 청심환 먹고 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좀 잘 하고 오려고요. 가해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황당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다 투명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나 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냐? 내 눈을 똑바로 보라.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나나 씨의 자택으로 침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나나 씨는 증언을 하면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피고인이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가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어제는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었는데 모친도 베란다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흉기를 들고 온 것은 아니고 단순 절도의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나 씨가 피고인을 보면서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봐라, 그리고 날강도 이런 표현들을 써서 재판부로부터 제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석 영상 보셨지만 나나 씨는 이제 법정에 나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이러면서 강도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앞에 2차례 출석을 거부했는데 결국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증언대에 나서게 된 건데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싫은 상황 여러 차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현행 형사소송 구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특히 이제 이 경우 이제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본인이 절도 미수는 인정을 하지만 뭐 살인 미수나 이제 강도상해 같은 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가 맞는지 아니면 유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 법정에 나나 씨를 출석을 시켜서 네. 이제 재판부, 그 판사 앞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이런 피고인이나 가해자를 대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출석을 하더라도 직접 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보지 않게 비대면 방식으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고인은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절도 미수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앞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건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면서 이 나나 씨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의 집에서 도둑질하러 갔다 집주인한테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게 뭐 물론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당해도 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이 저렇게 나오는 건 뭐 당연히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오히려 이렇게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나나 씨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나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나가보니까 이미 피고인이 어머니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부분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격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나 씨와 피고인이 둘 다 많이 다친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는 나나 씨를 살인 미수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로 오히려 역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 흉기로 본인도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측에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단순 절도 미수냐 아니면 지금 혐의점으로 되어 있는 강도상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탓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할 때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무혐의 처분하긴 했지만 사실 상대방에 먼저 이 범죄에 맞서다가 쌍방폭행이나 상해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 정당방위의 개념을 이제 그냥 소극적인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지 그걸 넘어서서 뭐 상대방을 더 적극적으로 뭐 이제 상해를 입힌다거나 네. 아니면 목숨을 잃게 하는 것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과잉방위 내지는 뭐 오상방위 같은 걸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법이 개정이 돼서 좀 적극적인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